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 지수도 혼조세로 끝나긴 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아시아 시장도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전날 약간 잘 방어를 했던 거를 되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일단 시장 자체는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새벽에 신규 실업자가 청구건수가 나왔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그 ADP 민간 부분 고용 변화도 추세는 약간 반등했었죠. 그래서 요건 이제 내일 새벽, 우리나라 오늘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에 나올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부분하고 실업률 두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향방을 결정할 것 같은데,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주식시장의 추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만들 수 없을 거고, 급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주요 이슈들이 다 발생이 돼서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들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을 0.8%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원금이 또 나오면서 서비스업 부분에 GDP가 조금 올라갈 거기 때문에 4%에 도달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버슈팅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2%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4%가 난다는 얘기는 거의 2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다만 이게 주로 특정 섹터나 영역들과 관련된 거고, 가장 안 좋은 쪽이 개인 자영업자들 중에서 그 인터넷 구매 대행이나 이런 쪽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자영업자들 있죠. 소규모, 특히 식음료라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방역 조치에 의해서 제한적인 시간 여건들 때문에, 영업시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들의 자영업자들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 자체는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경제를 판단하기가 특히 국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드렸고 계속 놓자. 다음에는 이 기사인데요. 폴더폰 Z 플립인가요? 그 다음에 약간 조그만 거 접는 것들도 있죠. 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국 폰이 굉장히 점유율이 안 좋았었습니다. 요 헤럴드 경제 기사를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9월 1일자인데 한국 폰을 안 산다고 그랬거든, 중국인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대 중국에서 5G 세대 핸드폰이, 아이폰 자체나 이런 것들은 좀 사는데, 여기 나오네요. 중국 조사업체 보면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3위는 오포, 비보, 샤오미 모두 다 중국 제품이었고, 4위가 애플이었고 5위가 화웨이였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예 없어요. 0.5였는데 요번에 폴더폰 나오면서 대규모로 선구매, 그러니까 예약들이 폭증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삼성전자의 주식을 확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삼성전자 아랫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러니까 핸드폰 영역 쪽에 좋은 게, 핸드폰이 점점 이제 OLED, 그러니까 중소형 OLED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센서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이 강제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추세로 스마트폰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각종 부품에 대한 수혜들이 늘어납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로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현재 삼성전자 상황을 머리를 들어서 위로 추세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 규모가 이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하락 방어에 대한 개념은 가질 수 있지만 상승 탄력에 대한 개념은 가질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통업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사가 9월 3일자 기사고, 냉장고를 아직도 매장에서 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내용은 안 내려갈 건데,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보고 그걸 온라인 매장에서 두져서 가장 저렴한 거를 배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례로 한 거의 30만, 냉장고 하나 사는데 30만 원 정도 아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기사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온라인 유통이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소비자들의 그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 더 싼 걸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시대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이제 시사저널에서 뉴스 보도가 9월 2일자 롯데 주총 기념으로 신동주가 다시 재방역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신동빈 회장하고 신동주 그 형하고 막 맨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 다시 한번 또 반격을 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안 좋아서. 여기 보시면 롯데 매출이 뭐 일본홀딩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적자, 당기순 손실이 굉장히 크죠 지금. 계속 이렇게 전년 대비 막 아래로 떨어지는 규모도 크고, 일본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여하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유통업 쪽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려고 얘기를 올렸는데, 이 롯데쇼핑 차트입니다. 추세적으로 이거 계속 이거 어디서 본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포스코 예전에 흘러내려갔던 거 가끔 보여드렸죠. 이거 롯데쇼핑 흘러내려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세계예요. 신세계가 여기 보시면 얘는 그래도 흘러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옆으로 횡보를 치고 있죠.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횡보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예요. 이마트도 추세적으로 약간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이제 약간 머리를 들고 반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반등 탄력이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 이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 매출 추이를 좀 다시 보면,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보면은 연간 매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볼까요? 뚝뚝 떨어져요. 이게 24조 정도 갔던 게 지금 작년에 16조, 올해는 15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10조 정도가 빠지는 거죠. 이거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대응이 심각합니다. 지금 유통업계에서. 그러니까 뭐 롯데온 생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저 입장에서도 저희 근방에 롯데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는데 롯데마트를 아예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형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대응이 이마트보다는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롯데온이나 이것 쪽에 대규모로 자금을 밀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쓱닷컴 쪽보다 못하죠. 그리고 최근에 그 이베이 온라인 인수전에서도 밀려났고,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그룹에. 그래서 이 롯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롯데가 여기 애널 보고서가 있거든요. 롯데쇼핑 애널 보고서인데, 이진엽 애널리스트, 유한타증권의 이진엽 애널리스트께서 내셨는데, 여기 보시면 모멘텀 부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쭉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화점 출점이에요. 이커머스 정상화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커머스 경쟁하는 업체가 당연히 뭔가를 하고 있고, 이거 반영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화점 출점이라는 건, 백화점 출점한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또 나을까? 이거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냥 백화점 여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그 기업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마트처럼 뭔가 영업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프로야구 인수, 프로야구 인수가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미지 쇄신에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게 있을 거고, 채널을 늘리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인수한다거나, 혹은 이베이 인수전에서 본격적으로 이베이를 잘 인수한다거나, 이베이 그쪽 쇼핑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 부재가 롯데쇼핑은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영역에, 주식이 굉장히 위험하다, 추세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얘는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유통망하고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이겠지만, 전체적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는 기업이 롯데쇼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쿠팡이에요. 여기는 사이트가
꿈꾸는 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이트가 happist.com이에요. happist.com. 여기 보면 happist라고 돼 있죠. 이 happis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쿠팡 그 분기 보고서나 이런 재무 보고서를 잘 정리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문자로 된 거 말고 잘 정리된 걸 찾다 보니까 여기가 나왔습니다. happist.com 쪽의 데이터예요. 여기 봤더니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매출입니다.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문을 열고 놓고라니까 소리가 계속 잡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보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도 여기 보면 매출 성장률이 뭐 70%대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만 보면 야, 이거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매출이 이마트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마트 움직임하고. 근데 중요한 건 매출, 이거예요. 이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 영업 적자가 지금 11%나 돼요. 영업 적자, 영업 마진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1%. 그리고 영업 적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은, 매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규모가 계속, 영업 적자하고 순적자, 순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계속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탑을 먹어가지고 아마존처럼 절대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냉장고 얘기 드렸죠. 이거 냉장고를 매장에서 사? 오프라인? 아니야, 온라인에서 사. 왜? 싸게 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라인 유통은 서로 피터지게 가격 단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 단가 싸움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자체적 손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규모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에 상장하면서 얻어들인 그 현금의 일부 여력이 있지만, 그 현금 여력이 소진되면 쿠팡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경제기사인데요. 루이비통이 실수, 까르푸 투자 14년 만에 손절, 김내한의 글로벌 컴퍼니 해가지고, 이게 9월 2일자입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 예전에 홈플러스 들어와 있었고 까르푸 들어왔죠. 근데 두 개 다 유통업에서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은 다른 국가에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외로 나가서 여러 군데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유통업에서 성공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국내 유통업체들도 전부 다,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유통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규모로 해서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쪽으로 유통업을 뭐 확장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너무 처절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쪽에서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쿠팡을 쳐다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 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쪽에서 어느 부분, 그러니까 어느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이마트를 반등했을 때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마트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를 들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은 얘가 실적이 좋아져서 추세적으로 계속 이익을 내면서 올라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향후 추세가 계속 좋긴 하겠지만, 이마트나 유통업은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이익이 급격히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거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어려워요. 어느 시점에 한쪽이 붕괴되면 그때 이제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면서 밀고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건 이겁니다. 약간 관점이 다른 건데, 여기 보시면 추정퍼가 6배거든요. 그죠? 현재 12월, 직전 12개월 보면 8%가 8배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움직임 중에 이거는 신세거든요. 신세 유통업 보면 11배죠. 여기 33배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 쇼핑은 어떻게 되어 있죠? 74배예요. 쿠팡은 몇 배일까요? 쿠팡은 적자가 나니까 배수를 볼 수가 없겠네요. 여하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이 배수가 다른 유통업체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레이팅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레이팅 문제. 이 레이팅이 다른 쪽하고 정상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주가가 빠른 속도로 일정 부분은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팅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매출이나 이익이 급성장할 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쳐다보는 관점,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쳐다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유통업 얘기를 드렸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 중에서 이제 롯데나 신세계나 뭐 다른 유통업들도 많죠. 근데 그 여러 것 중에 대표적인 그리고 규모가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자동차인데요. 머니투데이 기사에 반도체 수급난 현대기아 미 시장에서 발목을 잡혔는데 우주차만 날아갔답니다. 제너시스만 날아갔다는 얘기죠. 이거 9월 2일자 기사고요. 어느 분이 쓰셨냐면 최석환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대차만 내려간 건 아니고요. 다른 메이커들도 모두 상반기에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여기 기사가 아니고 제가 다른 기사를 읽었나 보네요. 다른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도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그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누적 차수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습니다. 이건 다른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폭발적인 게 이거예요. 제너시스는 5월부터 계속 3개월에서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이에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급등했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서 이 추세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인디아고 이거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보시면 2017년, 18년을 지나고 나면서 이게 추세가 하락하고 있죠. 여기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7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줄고 있어요. 여기는 브라질입니다. 남미 쪽에. 보시면 추세가 얘는 좀 더 빨리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반등하긴 했지만 추세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사양 산업인데 이 사양 산업 과정 중에서 전기차를 많이 이것도 잠깐 멈췄네요. 전기차를 많이 파는 기업이 유리한데 그린에너지 차를 파는 게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제너시스 쪽에 그러니까 일반 화석 연료 차로도 상당히 많이 팔리는 누구 때문에 타이거 우즈 때문에 많이 팔리는 그런 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좀 특이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자동차 주식이 그렇게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난 때문에 반도체. 그래서 내년도가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테슬라 얘기 하나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토파일럿 때문에 사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일단 시장에다 내놓고 이 주행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은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그게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나 이런 쪽에 나중에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더 나을 것인데 일론 머스크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일단 시장에다 내놓고 광고를 해댄 거죠. 우리 오토파일럿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데이터를 모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사고를 내고 있는 겁니다.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얘는 옛날처럼 케이스가 적을 때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차가 적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확대되니까 그만큼 케이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게 규모가 이제 굴러다니는 대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오는 사례가 커지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 그러니까 이게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테슬라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테슬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차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경쟁력이 그렇게 확고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캐시우드께서 또 나오셨습니다. 줌 주식을 파는 건 실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급락했었던 거 보여드렸죠. 차트 아래로 폭락했던 것. 줌이란 기업이 나쁜 기업이냐? 줌이란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찾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줌의
재무제표상의 이익, 총이익 71%나 돼요. 영업이익 26%나 됩니다. 순이익이 76%, 굉장히 좋아요. 토탈 매출하고 이게 순이익이거든요. 괜찮은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쭉 추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순이익 규모죠. 이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순이익 규모도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이익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괜찮은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자체를 봐도 이게 순자산이 이게 총자산이고 이게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채는 늘지 않고 있는데 이 자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순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캐시플로우 흐름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캐시플로우도. 그래서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주민이 나쁜 기업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주미 과연 가치 배수가 지금 현재 언제 있느냐, 어느 수준에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퍼 배수가 87배입니다. 퍼 배수가. 아래로 내리 꽂은 가장 주된 이유는 저는 이 가치 배수가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기업 자체는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레이팅 수준을 이 기업의 성장성이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이 배수도 훨씬 낮아요. 한 20, 30배? 아마존이 아마 60배 정도 될 거요. 아마존 볼까요? 네, 아마존 60배가 나오죠. 나머지 것들은 한 30배 전후 정도 됩니다. 20배에서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줌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무리 팽창한들 이 80배라고 하는 이 값어치를 과연 충족해 줄 수 있겠느냐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언택에서 텍트로 넘어가도 이 기업은 생존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팅이 너무 높은 걸 과연 얘가 커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기업의 생존하고. 그런 관점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캐시우드 이분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이 기업이 존속할 건 맞지만 현재 레이팅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관점이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5아이즈, 미국에서 5아이즈가 있죠. 5아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외에 인도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 이게 총 4개국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하원에서 통과했는데 여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 5개국이 지금 5아이즈인데 기밀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너무 요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고 한혜경, 강계만, 연규욱 기자께서 9월 2일자로 올린 기자입니다. 중국의 어떤 그 확장세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도 중국과 연계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세력 확장세를 미국이 혼자 여러 군데를 떠맡기에는 부담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2가지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중국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를 더 짚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필연적인 거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군사력은 결과적으로는 미국 쪽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경제력 입장에서는 미국도 놓기가 모호하고 중국도 놓기가 모호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놓을 수가 없고 미국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의 그 외교 행보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해돼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한테 배울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느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방금 찾아서 올렸는데 복잡하니까 다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이게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입니다. A+. 이게 우리나라 신용등급이에요. AA. 우리가 높죠. 이거 보시면 이게 CDS 프리미엄입니다.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일본은 17.8, 우리가 17.68, 우리가 더 낮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용도하고 국가 부도에 대한 프리미엄조차도 우리가 낮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일본 하면 뻑 죽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물론 무역이나 이런 것들, 경제 상호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배울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전이 된 게 아닌가, 일본하고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시대적 이슈,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오늘은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